안녕하세요. 멋쩍게 인사로 시작해보는 50대 후반엔 달려가는 사나이 이동구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멀끔하다, 훤칠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키도 165cm 겨우 간당간당하고 피부는 모공이 눈에 콕콕 보이는 곰보 피부에 어릴 때부터 가꾸는 걸 모르고 살아서 그런지 푸석푸석하고 볏짚 같은 남자죠. 눈도 단추구멍만큼 작아 사람들이 앞이 보이냐고 놀리기도 많이 놀렸고요. 하도 외적인 컴플렉스에 자신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던 터라 수그리고 다니기 일쑤였고,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 50이 넘어서는 등까지 굽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아주 지방의 작은 총구석 동네라고는 하지만 이 동네에서 못난이 집이 어디요? 하고 물어보면 동구네 집? 할 정도로 못난이 중에 못난입니다. 이름도 동구인데 집은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 항상 동구밭 과수원길 노래로 놀림도 당했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저희 집 과수원이 무척 규모가 크고 직원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는 겁니다. 텃밭땅이 기름진지 열리는 과일마다 탐스럽고 달디달아 저희 집 과일을 사겠다고 철마다 늘어서는 줄이 마을을 둘러싸고도 모자라죠.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모자라 동네 밖에서도 일손을 찾습니다. 또 대대손손 지역 유지 집안이라 동네에선 이동군의 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집도 마을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알부자다 이 말이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못생긴 얼굴 탓에 여자들은 얼굴만 보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50 넘게 연애 한번 못해보고 여자 손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돈만 보고 선자리에 나왔다가 도망친 여자가 한 트럭입니다. 통퉁한 두꺼비같이 생긴 얼굴에 돈 냄새 맡고 왔다가 밥맛 떨어진다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무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이면 뭐합니까? 시집 오겠다는 사람도 없는 팔자인데요. 여기저기서 외모로 퇴짜를 맞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사람을 마주하는 걸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원 일 좀 도우라는 아버지의 말도 귓등으로 듣고 매일 집에서 인터넷이나 하는,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던데요? 그 무슨 히키코모리? 아무튼 집돌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고, 점심 먹고 컴퓨터 게임 좀 하다가 저녁 먹고 TV 좀 보고, 그러다가 심심하면 집 앞에서 담배나 하나 태우고, 과수원에 아무도 없을 때 산책하고, 그게 저의 평생 일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공부머리도 그닥 없어서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요. 손재주도 없어서 그냥저냥 집에서 주는 카드로 게임에 현질이나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성형수술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은 고쳐봐야 연예인처럼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 나이에 수술하는 건 의미 없다 하더이다. 사족이 너무 길었죠?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눈 깜빡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때는 과수원 수확철을 막 지나고 동네가 한가할 때쯤이었어요. 말맞다나 동네에서 가장 제일 가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 한철 바짝 일하고 얻어가는 일당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장면이나 하나 사 먹을까 하다가 한 그릇 배달시키기도 멋쩍어서 중국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초입에서 누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긴 했지만 말했다시피 외적인 컴플렉스로 인해 항상 소극적인 자세였고 당연히 동네의 은밀한 왕따이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왕따처럼 괴롭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죠. 아무도 말도 안 걸고 더러운 거 취급하고 뭐 그나마도 돈이 있으니까 맞고 다니진 않았네요.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 낯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한 학년 선배였던 김동호 형님이었습니다. 동호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 학창시절 우상이기도 했죠.
훤칠한 외모이기도 했지만 힘이 엄청나게 센 형님이셨습니다. 주먹질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딱 저랑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물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짜장면 배달 일을 하던 게 마지막 기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나이라면 아시죠? 가오가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은 분명 이렇게 좁은 땅에서 어영부영 살 수 없다고 서울로 간다고 사라진 게 벌써 25년쯤 된 일이었거든요. 25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다니 보통 한 번 떠나면 이 동네는 잘 안 오거든요. 너무 외진 곳에 있고 버스 노선도 딱 한 대 있는, 그마저도 버스라기보단 봉고차로 운행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무튼 그 형님이 저를 딱 가리키며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야, 니 동구 맞지? 박동구? 장동구? 동구! 예, 이동구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 어디 위쪽으로 간다 하셨던 것 같은데. 나야 뭐 잘 살았지. 잘 살았어. 와, 자식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네. 아직도 과수원 하냐? 그럼요. 과수원 아니면 먹고 살만한 게 이 동네에 뭐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확실히 흐르긴 흘렀는가 봐. 나랑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제? 제가 학창시절 같았으면은 당연히 눈도 못 마주칠 형님이죠. 동구, 니 돈 좀 있나?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으러 나온 거라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돈 필요하세요? 내가 뭐 양아치가, 짜장면? 같이 가서 고량주나 한잔 할까? 좋죠. 가시죠. 저는 넉살 좋게 받아쳤습니다. 술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늘 내내 왕따에 친구 없이 지냈던 제가 마을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형님과 술을 마시다니 그걸로도 흥이 좀 오르더라고요. 학창시절에 형님과 친하게 지냈으면 저도 지금쯤 마누라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게 나랑 친하게 지내는 거랑 뭔 상관이고. 됐고, 술이나 더 마시라. 그리고 결혼 안 하는 게 그게 승리한 거다 임마. 형님이 결혼하셨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혼자 외로워 죽겠습니다. 나도 지금 이혼하려고 그런다. 술이 좀 들어가자 형님이 아주 슬슬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오토바이 하나 끌고 서울로 올라가서 다른 삶을 찾겠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고등학교 중퇴를 어디서 쓰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처럼 짜장면 배달 일을 했다고 해요.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 돈도 얼마 못 벌고 물가는 고향이랑 천지 차이고 자존심 때문에 차마 다시 고향은 못 가겠고, 그러다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랑 사귀게 되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더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애를 지우라 하니 죽어도 못 지운다 어쩐다고 하더니 결국 살림을 차려서 같이 살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동네에 월세방 잡아 살다가 추운 겨울에 길이 꽝꽝 얼어 내리막길에서 와이프가 넘어졌는데 글쎄 유산을 해버렸고 크게 잘못되는 바람에 불임까지 됐다면서 애는 없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기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가슴 아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도 나랑 다를 바가 없구나 싶었죠. 그렇게 일대를 주름잡던 사나이였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형님이 큰 사업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하게 말은 안 했는데 일수 놓는 그런 사업체인 것 같았습니다. 힘 좀 쓰는 직업인 듯 사람 여럿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크게 한번 당하고 사업체도 쫄딱 망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그래도 성격은 호탕해서 그런지 그 거리낌 없는 모습이 여전히 호감형이긴 했습니다. 젊을 때 잘생겼던 사람은 늙어서도 꽤 번지르르 하더이다. 외적인 컴플렉스가 심했던 저랑은 달라요. 집에 돈이 많고 호화로운 삶까진 아니어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던 저였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는 일은 아직 껄끄럽고 부담스럽거든요. 아무튼 형님은 와이프와 함께 도망다니면서 살다가
타지에 또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와이프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지금은 따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이혼할 거라고 가래침을 퇴뱉더라고요. 형님과 저는 종종 만났습니다. 형님도 여기에 정 붙일 사람이 저뿐인지 아니면 제가 물주로 보였는지 그것까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자주 불러내서 술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술을 즐기는 타입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신세한탄도 하고 그 시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형님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나 지났을 때 형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동군이, 니 진짜 여태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나?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났죠. 이 동네 처녀들이야 몇 없기도 하고 다들 일찌감치 결혼도 했고 한 번 시기를 놓치지니까 어디 만날 구멍도 없더이다. 선은 몇 번 봤는데 제가 생긴 게 이 모양이라. 아, 인생 헛살았네. 여자는 자고로 많이 만나고 즐겨야 되는 법인데. 어디 그러면은 형님이 소개라도 하나 해줄까? 나 아는 여자가 있는데 걔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고 일거리도 찾고 하는데 애가 나쁜 애도 아니고 그냥 집이 좀 힘든 것 말고는 뭐 성실하고 착해. 저야 뭐 누구인데 가릴 처집니까? 만나면 저야 좋죠. 그럼 내가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 동호, 동구, 친형제 같고 얼마나 좋노? 형님과 저는 그렇게 호영호재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니 갑자기 메마른 밭에 담비라도 내리는 듯 가슴이 뛰더라고요.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소개팅을 하는 건데 좀 꾸미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좀 비싸 보이는 옷도 사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정갈하게 다듬었죠. 파마라는 것도 해보고요. 파마는 뽀글뽀글하게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무슨 펌이라고 하던데 아주 단정해지고 머리만 말려도 드라이한 것처럼 자리를 잡더라고요. 여전히 곰보 피부에 단추구멍 같은 눈, 변한 건 없지만 스타일에 힘을 주니 인물이 좀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형님이 소개시켜준 여자를 만났죠. 처음 자리는 너무 어색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감도 안 오고 쭈뼛쭈뼛 쌍화탕을 들이키고 있으니 여자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수정이에요. 네. 저는 이동구입니다. 동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괜찮은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들은 대로 듬직하시네요. 항상 굼뜨고 굽어있다는 말만 들었지 듬직하다 남자답다 칭찬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수정씨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이는 5살 어리지만 성심이 어찌나 곱든지 말투에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차분함에 물들었죠. 가끔은 동호 형님과 셋이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수정씨는 원래 타지에 사는 사람인데 저와 만남을 하기 위해 여관에 달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타지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오는 데만 3시간이 넘는다고요. 형님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여자가 있느냐고 호탕하게 웃으며 둘이 잘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수정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수정씨는 수줍게 저의 용기를 받아주었어요. 우리는 그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루 종일 바보처럼 실실 쪼개고 다녔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하다 이제 정신병까지 왔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다가갔다가는 다른 여자들처럼 수정씨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차근차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묵혀뒀던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과수원 일 때문에 억지로 따냈던 일종 면허였죠. 하지만 제가 차는 따로 없었기에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교로 드라이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진 차가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트럭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정 씨는 제 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럭의 승차감이 울퉁불퉁해서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웃어주었어요.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수정 씨는 정말 따스한 봄날 같고 한떨기 장미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드라이브 데이트를 마치고 수정 씨를 여관방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수정 씨에게 술이나 한잔 하시려냐고 물어보았죠. 수정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술을 마셔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정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외간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런지 딸꾹질까지 했지 뭡니까? 수정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차도 가지고 오셨는데 술을 제 방에서 마실까요? 저는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떠나가라 네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그날 밤 수정 씨와 저는 수정 씨의 방에서 술을 마셨고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떴음에도 수정 씨가 옆에 있어서 그게 어찌나 꿈만 같던지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수정 씨가 눈을 뜨자마자 입술을 맞춘 뒤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자고 말했죠. 수정 씨는 반달 모양으로 눈을 접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주 물 흐르듯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죠.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고 형님께서는 눈치껏 자리도 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아닙니까? 그렇게 형님께 데이트에 관한 조언도 얻고 형님이 여자는 선물 주는 게 제일 꼬시기 좋다 하길래 저는 주말마다 수정 씨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구두는 받으면 도망간다고 하길래 안 사줬어요. 수정 씨도 저에게 신발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정 씨는 저에게 행복하다고 했지만 가끔 표정이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늘 불안했어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수정 씨가 도망가지 않을까 남들의 시선도 걱정이 되었고요. 수정 씨는 가끔 저 몰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족이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드러나는 슬픈 얼굴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물어보았죠. 수정 씨가 왜 저렇게 슬픈 얼굴로 가족과 통화하느냐고요. 형님은 제게 수정이에게 아는 척 말라면서 수정 씨의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타지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병원비가 밀려 있어 수술도 못하고 있고 간병인 없이 지내기 어려우신 몸인데 저와 데이트를 하느라 간병인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신 거냐고 묻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는 척 하지 말라 형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여자친구의 일인데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정 씨는 제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몸이 계속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 병원비가 많이 밀려있는 터라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없어 이제 본인이 가서 간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여관 달방도 이제 끝날 때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떠나야 할 것 같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수정 씨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정 씨에게 병원비와 수술비, 간병인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죠. 수정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김에 큰 숨을 들이쉬고 프로포즈라는 걸 했습니다. 반지도 없이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요. 투박하게 말했지만 수정 씨는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얼굴에 그늘이 들이우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저 남편이 있어요. 허울뿐이지만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저 둘이서 도망친 거예요. 지금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동호 오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유지하고 살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동호 오빠도 많이 힘드시다고 하셔서. 남편이 있었다니. 하지만 이혼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동구 씨를 가지고 논 게 아니라 동구 씨가 너무 좋아서 점점 좋아져서 말을 못했던 것뿐이에요. 절대 기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게 진심을 보인 그녀를 저는 믿었습니다. 이혼 소송 비용이 마련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수정 씨를 보면서 이혼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제서야 밝게 웃으면서 이혼만 마무리되고 어머니만 수술이 잘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옥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와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어머님의 밀린 병원비, 수술비, 간병인비, 이혼 소송비까지 도합 7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수정 씨가 이미 고향으로 갈 생각이었기에 여관 달방을 빼버려서 오갈 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과수원 수확철마다 타지에서 일하러 내려오는 인부들을 위해 지어둔 원룸까지 한 채 내어주었죠. 원룸에 자리를 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도 인사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여자를 데려오자 우리 집은 경사가 났죠. 저희 아버지는 몰래 눈물도 훔치셨습니다. 그 주 주말에 수정 씨는 7천만 원으로 어머님의 병원비를 다 갚았고 수술 예약과 간병인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 마쳤다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으로 잠시 갔었거든요. 저는 이제 행복한 결혼식 준비를 하면 됐습니다. 형님도 저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죠. 이게 다 형님 덕 아니겠습니까? 형님에게도 귀한 것 하나 제대로 드려야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저는 정말 인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했다는 수정씨가 주말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하면 지금 통화가 조금 곤란하니 이따가 전화하겠다 하거나 문자로 잘 지내고 있다는 답장만 왔죠. 혹시 돈만 들고 도망간 건 아닐까 걱정이 들었지만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형님은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했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형님네 집으로 산삼주를 들고 찾아갔죠. 형님은 이번 일은 본인이 해줄 말이 없다며 수정씨가 곧 내려올 거니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직접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믿고 기다렸고 수정씨를 보채거나 하지 않았죠. 형님 말대로 꼬박 2주 만에 다시 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 사이에 수척해진 수정씨를 보며 닭이라도 잡아와야겠다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수정씨에게 아무런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거든요. 수정씨는 계속 근심 어린 얼굴을 했지만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정씨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수정씨, 이제 내가 싫어졌습니까? 내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 동구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제가 동구씨를 왜 싫어해요? 그러면 왜 걱정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해줍니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무 쪽팔려서 그래요. 우리 사이에 쪽팔릴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내 외모가 쪽팔려요? 동구씨,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저는 한참을 수정씨의 입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주말에 고향으로 가서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 이혼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근데 제가 병원비를 해결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수정씨, 빚까지 있어요? 제가 진 빚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빚을 졌단 말입니까? 전 남편이 사업하다 말아먹은 빚, 도박하다가 친 빚, 남들 사기친 빚, 그게 다 저한테 넘어왔어요. 아니, 왜 그 빚이 수정 씨한테... 아무래도 제 3금융, 4금융 이러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다 돈 받아야 되는 채무자일 뿐인 거죠. 남편이 진 빚들은 남편이 자취를 감추면서 저에게 오게 되었고요. 이혼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까지 쫓아올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동구 씨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예요. 과수원 밭을 뒤집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말해주세요, 수정 씨. 전 남편을 찾아서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내가 그 빚을 갚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이 진 빚이지만 지금 수정 씨를 올가매고 있는 빚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수정 씨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수정 씨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과수원이 피해를 입을까봐 차마 말 못하고 주위만 뱅뱅 돌았던 것.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 저는 수정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빚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빚을 왜 동구 씨가 갚아요? 안 돼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는 그깟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수정 씨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동구 씨. 저는 다음날 은행에서 과수원 밭 일부로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빚의 규모는 무려 5억이나 되었지만 5억쯤은 사실 땅 일부를 정리하면 나오는 돈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수정 씨는 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미안해했죠. 본인이 진 빚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의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정 씨와 나의 결혼을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인신고야 일단 살다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그때 정리해도 상관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저는 5억을 송금해주고 수정 씨와 읍내 예식장을 가보았습니다. 수정 씨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호적이 정리되면 그때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내 여자를 내가 제대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하자 수정 씨도 수락하더라고요. 제가 예식장을 둘러봤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못난이 곰보가 천사 같은 여자 만나서 장가간다고 퍼지더라고요. 우리 수정 씨 외모가 남다르게 특출나게 예쁘긴 합니다만 미녀와 야수라는 소리를 들으니 또 은근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아침에 수정 씨한테 부탁할 것이 있어 찾아갔더니 수정 씨 얼굴에 멍이 들어있다면서 혹시 저보고 손찌검을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장 수정 씨 집으로 가보겠다고 하며 찾아갔죠. 수정 씨가 문을 안 열어주길래 어서 열어보라고 소리를 지르니 선글라스를 끼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안경을 벗기니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수정 씨한테 한단 말입니까? 울고 있는 수정 씨를 달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빚을 다 갚지 않았느냐 했더니 손찌검을 하면서 이자를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기분이었죠. 세상에 돈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양아치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정 씨에게 이자를 물어보니 이자만 무려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빚쟁이들을 폭행으로 고소하자 했지만 수정 씨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느냐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 수 있겠습니까? 그냥
2억을 더 주었습니다. 며칠 뒤 수정 씨는 빚을 다 갚았다며 이제 우리 둘의 결혼식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타지 거래처에 가신 틈에 수정 씨와 형님을 집으로 초대했죠. 동네 중국집에서 시킨 요리들과 고량주를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형님은 제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일이 슬슬 풀리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상경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떠난다고 하니 진심으로 슬펐지만 형님께서 대신 수정이가 있으니 평생을 잘 보살피고 아껴주라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2시를 넘겨서까지 먹고 마시며 놀다 보니 취기가 슬슬 오르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잠시 소파에 누워있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씨와 형님은 어찌나 술도 잘 마시던지 저보고 어서 누워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들에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순간 눈에 보이는 형님과 수정씨의 입맞춤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눈도 질끈 감았다가 슬쩍 실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슬쩍 다시 보니 둘이 서로의 뺨을 어루만지며 행복해하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조심히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자기야, 어떻게 이런 호구를 제대로 물었어? 내가 고향에 아주 멍청한 놈 하나 있다고 했지, 어?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돈만 많았지. 사회성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는 그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 찐따 중에 찐따였거든. 생긴 걸 봐. 딱 봐도 여자 손 한번 제대로 못 만져본 남자잖아. 그래서 우리 자기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니까 의심도 없이 돈까지 술술 뱉어내는 거 봐. 근데 너무 아깝다. 대충 봐도 20억은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얼마 못 뜯은 거 아니야? 아이고 돌대가리야. 거의 8억을 뜯었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뜯어. 그리고 쟤 너랑 결혼한다고 설치는 꼬라지를 내가 더 봐야 돼? 에? 지금 내 여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더 열받는데. 그건 그래. 나보고 등본이라도 떼라고 했어봐. 거기에 남편 김동호 이름 딱 있는 거 들켰으면은 상상도 하기 싫다. 그럼 이 돈도 못 뜯었겠지? 아무리 그래도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돈 보내는 꼬라지가 참 불쌍하면서도 저런 호구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에? 자기는 정말 타고난 사기꾼이라니까. 이제 우리 해 뜰 일만 남았다 자기야. 응? 얼른 남은 빚 갚고 해외를 뜨자. 어디가 좋을까? 우리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나 유럽도 가고 싶고 몰디브도 가고 싶어. 아, 당연하지. 내가 다 데려가 줄게. 일단 우리 거처는 동남아 쪽으로 트는 거 어때? 응? 필리핀? 필리핀 갔다가 또 도박으로 돈 다 날려버리려고. 절대 안 돼, 그건.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게 모두 다 사기극이었다니요. 둘이 부부라니요. 저 하나 등쳐먹고 돈 뜯어가려고 이 모든 걸 짜고 친 거였다니. 하지만 이대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달려들었다가는 돈도 뺏기고 제 목숨까지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둘의 대화가 대충 끝나고 또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고 있길래 살짝 잠에서 깬 척 몸을 뒤척였더니 대화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마셔요?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동호 오빠. 이제 집으로 가셔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 둘 다 너무 축하하고 난 이제 가볼게. 저는 정리하겠다는 수정 씨에게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수정 씨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일단 모두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촬영한 동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다행히 둘의 애정 행각은 물론이고 소리까지도 잘 녹음되어 있더군요. 손이 벌벌 떨렸지만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도 저장을 해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둘이 부부 사이였고 병원비며 이혼 소송이며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 빚은 1억 원 남짓이 있어서 빚 갚고 나면 해외로 도망을 가서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까지. 분명 대화 내용으로 유추했을 땐 저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도통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용을 모두 뽑아 증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웬 형사님이 저를 불러서 앉히더라고요. 저는 어제 들었던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고 증거로 통장 이체 내역과 휴대폰 속 동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님은 제게 그런 와중에서도 흥분을 잘 가라앉히고 증거를 잘 수집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저에게 그런 기지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고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며 그 부부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위치를 아느냐 해서 일단 김동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비몽사몽인 김동호를 체포하고 원룸에 있는 윤수정까지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데리고 와 진술을 시키는데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미 사기 전적이 수두룩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여러 건 들어가 있어 지명수배까지 당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둘이 부부 사이인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정말 믿지 못할 광경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둘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완벽하게 속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심지어 둘은 서로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며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지명수배자 사기꾼들이 잡혔다고요. 보냈던 돈의 일부는 그들이 벌써 일부 빚을 변제했는지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형사님께서 마저 조사를 한 뒤 피해 금액의 남은 부분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원룸으로 달려가서 윤수정에게 사주었던 명품백과 원피스를 모조리 수거해왔습니다. 짜잘짜잘하게 사준 보석들까지 모두 다요. 그것들은 모두 중고용품 판매점에 팔기로 했습니다. 나름 값이 나가는 물품들이라 금액도 꽤 돌려받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죠. 부모님께서 거래처에 갔다가 집에 오시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놀라 뒤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자에게 빠져서 집안 말아먹을 일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다가 눈물을 훔치는 저를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시고는 한 번 당해봤으니 두 번은 당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과수원 일도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네에는 당연히 제가 결혼 사기를 맞은 모질이로 소문이 났지만 그래도 그 두 남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점차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부끄러워 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점점 떳떳해졌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검찰에 넘겨졌고 수많은 소송 덕분에 하루하루를 피말리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일부 빚을 변제했으니 소송을 취하해줄 수 없겠냐는 편지가 구치소에서 도착했지만 저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굳이 그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과수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었을 무렵 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명수배자였던 김동호는 징역 10년, 윤수정은 7년을 받았다고 들었죠. 사기죄로는 매우 강하게 형량을 맞은 거라며 담당 형사님께서도 그동안 저에게 욕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제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기에 더욱더 마음이 허전했죠. 저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 과수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모르고 지냈던 수학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운 열매가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달달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행복했고요. 아픔은 있었지만 저는 씩씩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들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이 50을 넘겨 한 걸음 성장했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적응자였던 저는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디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저에게 국제 결혼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 묻습니다. 아무래도 노총각으로 시골에서 살아남기란 소문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혼 사기도 당할 뻔했던 못난이 중에 못난이라면 더더욱이요. 부모님의 성화에 베트남도 가보고 했지만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사실 호되게 당하고 나니 여자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의심하게 되고 저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일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훌쩍 넘겼지만 아직 아픔이 가라앉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얼굴 없는 공간에 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치유는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당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면 남들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제 눈을 가리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혼자서 꿋꿋하게 살아볼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좋은 인연이 제게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이 시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제가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맺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노후에 더욱 신경 쓰며 우리 가족만 챙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챙기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훌훌 털어냅시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이 잘못한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랑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면서 이야기가 길어진 듯하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